평생을 바쳐 변호사로 키운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에 밀려 차가운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아들은 쓰러진 저를 외면한 채 자신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은 모두 마르고 뼈에 사무치는 다짐 하나만이 남았습니다. 한 시어머니의 마지막 존엄을 건 이야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내 손을 보면요. 꼭 마른 논바닥 같아요. 평생 물 한 번 제대로 못 만나 쩍쩍 갈라진 그런 놈 말이에요. 주름은 깊고 시멘트 가루가 하도 밝혀서 이제는 피부색이 되어버렸죠. 손톱 밑은 늘 거무죽죽하고 웬만한 걸로는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늙은 여자의 험한 손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이 손이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죠. 이 손이 바로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강지훈을 만들었으니까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저절로 떠져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몸이 먼저 알아요. 반지하 방 창문으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지만 저한테는 해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빛의 의지에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치죠. 쌀 씻는 물이 손등의 상처에 닿으면 아릿하고 쓰라리지만 그것도 이제는 익숙한 아침 인사 같아요. 밥이 끓는 동안 방을 둘러봐요. 좁고 낡았지만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어요. 특히 벽 한가운데 걸린 우리 지훈이 사진을 볼 때면 밤새 굳었던 몸과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처음으로 찍은 증명사진인데 어찌나 늠름하고 멋진지 저 사진 속 아들을 만들기 위해 내 손이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내 무릎이 시큰거렸다고 생각하면 그 모든 세월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훈장이나 마찬가지였죠. 내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지훈이를 키우면서 절대 이 아들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이악 물고 다짐했죠. 그래서 남들 다 기피하는 콘크리트 미장 일을 시작했어요. 여자 몸으로 쉽지 않았죠. 여름에는 뙤약볕 아래서 살이 잃고 겨울에는 손발이 깨질 듯한 추위와 싸워야 했어요.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고 번 돈으로 지훈이 학원비 내고 새 책 사줄 때마다 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내 손은 시멘트를 갤 때 가장 투박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빚어낼 때 가장 성스러운 도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렇게 키운 아들이 장가를 간다고 했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죠. 그것도 천무건설이라는 큰 회장님 댁 외동딸이라니. 우리 지훈이가 드디어 고생 끝에 빛을 보는구나. 이제 나도 어깨 펴고 살겠구나 싶었어요. 며느리 될 아이 한유라라고 했죠. 사진으로 봤는데 어쩜 그렇게 인형같이 예쁜지. 저런 귀한 집 아가씨가 우리 지훈이를 사랑해준다니 그저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지훈이가 유라를 데리고 처음이 반지하 집에 오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동네 어귀에서부터 번쩍거리는 외제차가 들어오는데 우리 집 앞에 딱 서더라고요. 차에서 내리는 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튀어나온 모델 같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 우리 집으로 내려오는 계단 앞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가방에서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 코를 가리더라고요. 그때 뭔가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집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그래도 반갑다고 고생해서 번 돈으로 사둔 과일이며 떡을 내놓았는데 유라는 엉거주춤 서서 방 안을 훑어보기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내민 손을 마주 잡는 대신 자기가 가져온 쇼핑백을 건넸어요. 안에는 최고급이라는 공기청정기랑 살균 스프레이가 들어있었죠. 유라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런 건 처음 보시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셔야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고왔지만 이상하게 심장을 콕콕 찌르는 가시처럼 느껴졌어요. 우리 지훈이는 옆에서 그저 허허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유라의 방문은 제 삶에 대한 개선 작업이 되어버렸어요. 며칠 뒤 유라는 집안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낡은 책상이며 손때에 묻은 바둑판 같은 것들을 낡은 쓰레기라며 내다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라 이건 안 된다고 말리려 하자 유라는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런 낡은 물건들이 좋은 기운을 막는데요. 제가 최신식으로 다 바꿔드릴게요. 그 아이의 눈에는 정말로 저를 위한다는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식탁도 변하기 시작했죠.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를 보고는 냄새가 너무 강하고 염분이 많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대신 배달시킨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내밀었죠. 이건 유기농이라 건강에 훨씬 좋다고 하면서요. 저는 평생을 먹어온 내 음식이, 내 아들을 키워낸 밥상이 졸지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 같아 서러웠지만 지훈이가 유라가 엄마 건강 챙기는 거잖아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관심이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건 제 삶의 방식과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조용하고 우아한 침략이었던 거죠. 결혼을 앞두고 양가 상견례를 하던 날, 그 서늘함은 비수 같은 현실이 되어 제 가슴에 밝혔어요. 최고급 한정식 집의 거대한 방에 앉아 있는데 저는 꼭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돈이 될 천무건설의 한태석 회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그 자리에 없는 투명인간인 것처럼 오로지 지훈이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한참 동안 회사의 미래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오가더니 한 회장이 서류 봉투 하나를 지훈이 앞에 툭 밀어놓았어요. 하나는 천무건설 법무팀장 임명 계약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남 더일 펜트하우스의 열쇠였죠.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한 회장이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 변호사, 이건 우리 사위에게 주는 내 선물이자 투자일세.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러고는 처음으로 제 쪽을 힐끗 쳐다보더라고요. 그 눈빛은 사람을 보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는 듯한 차갑고 무심한 눈빛이었죠. 자네 어머니 같은 그런 배경을 가진 분이 우리 가문의 명성에 흠집을 내게 할 수는 없네. 자네의 밝은 미래와 과거의 무거운 짐, 현명하게 하나를 선택해야 할 걸세.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과거의 무거운 짐, 그게 바로 저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내가 이제는 아들의 앞길을 막는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저는 너무 큰 충격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 내 지훈이의 얼굴만 쳐다봤죠. 제발 아니라고, 우리 엄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애의 흔들리는 눈빛과 길어지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상견례가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혼자 이 캄캄한 반지하 방으로 돌아와 있더라고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떨렸지만 저는 익숙하게 낡은 장롱문을 열었어요.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겹겹이 쌓인 이불 밑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안에는 남편과 저의 젊은 시절이 담긴 앨범이 있어요. 앨범을 꺼내 무릎 위에 놓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던 남편과 제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도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갓 태어난 지훈이를 품에 안고 세 식구가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고요. 사진 속 젊은 남편은 금방이라도 말을 걸어올 것처럼 생생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는 갈라진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앨범 위로 뚝뚝 떨어졌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요? 우리 아들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냈으면 그걸로 된 거 맞지요? 지훈이만 행복하면 나는 짐이 되어도 괜찮은 거지요? 대답 없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저는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아들에 대한 믿음을 놓아버리면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그 믿음의 마지막 끈을 필사적으로 붙잡은 채 다가오는 폭풍을 예감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어요.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상견례가 있던 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아들의 차가운 침묵과 사돈의 경멸, 어린 눈빛이 번갈아가며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그래도 동이틀 무렵에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어요. 오늘은 내 아들 지훈이가 장가가는 날,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해야 할 날이잖아요. 이런 날 어미가 죽을 상을 하고 있을 수는 없죠. 저는 애써 그날의 모욕감을 마음속 깊은 곳에 꾹꾹 눌러 담았어요. 다 오해일 거야. 지훈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사돈댁도 막상 겪어보면 좋은 분들일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몇 번이고 다독였죠. 그리고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쌈짓돈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시멘트 먼지 마셔가며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모은 돈이었죠. 그 돈을 전부 털어 제 인생에서 가장 곱고 비싼 한복을 맞춰 입었어요. 시장 좌판에서 파는 옷만 입던 제게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아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식장으로 가기 전에 저는 공사 현장으로 먼저 향했어요. 35년을 함께 땀 흘린 내 동료들, 아니 내 공사장 가족들에게 인사를 해야 했거든요. 제가 미리 싸둔 답례품을 하나씩 나눠주는데 다들 제 손을 잡고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라고요. 순재 씨, 아들 잘 키웠어. 이제 호강할 일만 남았네. 투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그들의 말에 저는 그제야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함께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에서 제일 좋다는 신라호텔로 향했죠.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제 얼굴에는 아마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을 거예요. 아들이 나를 부끄러워할 리 없다고, 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분명 반갑게 맞아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은 호텔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어요.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명품으로 온몸을 감싼 사람들. 그곳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세계였죠. 저와 제 동료들의 낡고 허름한 옷차림은 그 화려함 속에서 너무나도 도드라졌어요. 여기저기서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그때였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유라가 굳은 표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름다웠지만 그 얼굴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죠. 유라는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작은 향수병을 공중에 찍찍 뿌렸어요. 그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유라는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제 동료들을 향해 쏘아붙였어요. 누가 이런 더럽고 냄새 나는 사람들을 함부로 들여보냈냐고, 경비들은 다 어디 갔냐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게 명령했어요. 어머니, 당장 이분들 내보내시라고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제 뒤에 서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유라의 앞을 막아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얘야, 그러면 못 쓴다. 이 사람들은 내 가족이야. 그 순간 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어떻게 감히 제 인생 최고의 날에 이런 끔찍한 망신을 줄 수 있냐며 악을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어깨를 강하게 밀쳤어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밀린 저는 중심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졌죠. 차갑고 딱딱한 대리석 바닥에 머리와 엉덩방아를 세게 찧었어요. 눈앞이 번쩍하고 온몸에 끔찍한 통증이 퍼져나갔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카메라 플래시 터지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어요. 그 모든 소음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한 사람을 찾았어요. 내 아들 지훈이, 지훈이는 저만치에서 이 모든 광경을 굳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향해 힘겹게 손을 뻗었죠. 지훈아, 엄마 좀 일으켜다오.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사돈인 한태석 회장이 지훈이에게 조용히 다가가 주머니에서 반짝이는 외제차 키를 꺼내 보여주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자, 지훈아, 내 미래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한쪽에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늙고 가난한 어머니, 다른 한쪽에는 부와 성공으로 향하는 빛나는 열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 아들에게로 쏠렸어요.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했죠. 제발, 제발. 마음속으로 애타게 빌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저를 일으키려던 손을 천천히 거두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돌아서서 한 회장이 내민 자동차 키를 단단히 움켜쥐었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은 장인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를 외면한 게 아니었어요. 제 아들은 제 앞에서 만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스스로의 의지로 부와 명예를 선택하고 저를 어머니를 버린 거였어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 그저 텅 빈 눈으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호텔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제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일으켰어요. 저는 짐짝처럼 끌려 연회장 밖으로 쫓겨났죠. 모욕감과 충격,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았어요. 힘없이 복도를 따라 끌려가던 중이었어요. 복도 모퉁이를 돌 때 우연히 한태석 회장 부부가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아주 속이 시원하네. 저 늙은이가 없으니 이제야 그림이 사는구먼. 결혼식 끝나고 다음 주에 바로 예약해둔 실버 세레니티 요양원으로 보내버립시다. 사람들한테는 공기 좋은 고향에 요양 가셨다고 둘러대면 아무도 의심 안 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어요. 오늘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저를 아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기 위해 처음부터 계획된 치밀하고 잔인한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아들의 배신마저도 그 연극의 일부였던 거예요. 슬픔이 한순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릴 정도로 차가운 분노가 들어찼어요.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다 말라버렸거든요. 보안 요원들의 손을 뿌리친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등 뒤에서는 화려한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어둡고 차가운 밤거리로 걸어 나오며 저는 조용히 맹세했어요. 나를 짓밟고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려 했던 그들에게 반드시 똑같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내 아들일지라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결혼식장을 나온 뒤 어떻게 반지하 집까지 돌아왔는지 잘 기억나지 않아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나를 버리던 그 순간 내 세상은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텅 빈 방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아마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슬픔도 분노도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텅 빈 껍데기처럼요. 그러다 문득 장롱 위에 놓인 남편의 낡은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람. 제 남편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은 천재였어요.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기술자였죠. 하지만 너무 정직하고 곧아서 더 큰 회사들의 시기와 견제 때문에 제대로 뜻을 펼쳐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순재 씨,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이 나라는 곧 엄청나게 발전할 거요. 지금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강남의 허허벌판이, 저 영종도의 갯벌이 언젠가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변할 거요. 남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비웃었지만 저는 남편의 말을 믿었어요. 그 사람의 눈은 항상 10년, 20년 앞을 내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푼돈을 아끼고 아껴서 남편이 말한 땅들을 사모았어요. 아무도 가치를 몰라주던 시절이라 헐값에 살 수 있었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앞으로 크게 될 거라며 그 회사 주식도 꾸준히 사들였어요. 그렇게 남편의 해안으로 쌓은 자산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산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죠. 남편은 천무건설의 하청업체 공사 현장에서 안전설비가 미비했던 탓에 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천무건설은 자기들 책임이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요.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어쩌겠어요.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어요. 순재 씨, 내가 모아둔 돈은 우리 아들 지훈이를 위한 것이오.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니 당신이 약속해 주시오. 당신이 평생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오. 돈보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를 먼저 배우게 해야 하오. 만약에 우리 아들이 그 가치를 저버리고 돈의 노예가 된다면 그때는 이 모든 힘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당신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말이오. 그것이 제 아들의 인성을 시험하기 위한 남편의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천억의 자산을 그대로 잠재워두고 35년간 시멘트와 흙먼지 속에서 살았던 거예요. 아들이 올바르게만 자라준다면 저는 평생이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 아들은 그 시험에서 너무나도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밤새 남편과의 기억을 더듬던 저는 동이 트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슬퍼할 시간도 주저앉아 있을 이유도 없었어요. 남편의 유언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이 모든 힘을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시오. 저는 결혼식 때 입었던 값비싼 한복 대신 35년간 제 몸의 일부였던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얼굴도 씻지 않고 머리도 대충 묶은 채 집을 나섰죠. 제가 향한 곳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가장 큰 은행이었어요.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풍기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은은한 방향제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흙먼지 묻은 제 행색을 본 직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따가웠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곧장 VVIP 라운지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직원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그 은행의 가장 오래된 비밀금고 열쇠였죠. 직원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안쪽에서 소란을 듣고 나온 지점장이 저와 제 손에 들린 열쇠를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는 수십 년 전 제 남편의 비밀 계좌를 관리해주던 젊은 행원이었거든요. 지점장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달려나와 제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드디어 오셨군요. 모든 것이 회장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과 고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저는 지점장의 안내를 받아 라운지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가 내민 서류에는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5천억 원. 남편이 남긴 유산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불어나 거대한 제국이 되어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제 숨겨진 힘이 잠자던 거인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창백하게 굳어있는 지점장을 보며 차갑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깨우세요. 이제부터 전쟁입니다. 그날 오후 제 앞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자산관리사, 기업 분석가들로 구성된 팀이 모였어요. 그들 대부분은 생전에 제 남편에게 신세를 졌거나 그의 능력을 존경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모두 분노하며 기꺼이 제 칼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밤새 한태석과 천무건설의 모든 것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 아킬레스건을 찾아냈죠. 바로 무리한 은행 대출에 의존해 진행하고 있는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였어요.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죠. 우리의 목표는 정해졌어요. 복수는 단순한 돈 자랑이 아니에요. 상대의 가장 빛나는 성공의 꿈을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바꿔주는 것. 그것이 진짜 복수죠. 회의를 마치고 팀이 마련해준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어요.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하고 늙은 반지하의 노동자가 아니었어요. 슬픔과 분노로 강철처럼 단련된 거대한 제국을 움직이는 냉철한 지휘관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죠. 저는 제 거친 손을 들어 올려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시멘트 가루가 밝힌 이 투박한 손. 한때는 아들의 성공을 빚어낸 희생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저들을 심판할 복수의 도구가 될 거예요.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읊조렸어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남긴 힘으로 저 오만한 자들을 심판하고 내 아들과 이 세상을 바로잡겠소. 제 목소리는 조금도 떨리지 않았어요. 복수는 뜨거운 분노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차갑고 얼음장같이 냉정한 머리로 준비해야 하는 거였어요. 제 남편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을 이제 제가 지휘해서 움직여야 했으니까요. 우리는 가장 먼저 홍콩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하나 세웠어요. 이름은 에설레드 캐피털이라고 지었죠. 제 팀에 있던 젊은 친구가 알려주더라고요. 오래전 영국에 있던 왕의 이름인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어리석은 조언을 내린다는 뜻이래요. 한태석 회장처럼 오만함에 눈이 멀어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우리가 달콤한 독이 든 조언을 건네주겠다는 의미였죠. 이름부터가 우리의 선전포고였어요. 에설레드 캐피털의 첫 번째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천무건설의 심장, 엘리시안 타워 프로젝트의 숨통을 끊을 비수를 찾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찾아냈어요. 프로젝트 부지 한가운데에 유일하게 천무건설 소유가 아닌 작은 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땅이 없으면 주상복합으로 들어가는 정문도 제대로 된 진입로도 낼 수가 없는 그야말로 알짜배기 땅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치고 완벽한 자금 흐름을 설계해서 그 땅을 원래 주인이 팔려던 가격의 2배를 주고 사들였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작전이었죠. 하지만 저는 돈의 힘만으로 싸우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복수는 단순히 돈으로 돈을 치는 싸움이 아니라 짓밟였던 사람들의 마음을 되찾는 정의로운 전쟁이어야 했거든요. 저는 제 남편의 낡은 수첩을 들고 수십 년 된 주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작은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박 사장님이었어요. 수십 년 전 제 남편의 혁신적인 기술 설계 덕분에 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던 분이죠. 제가 찾아갔을 때 박 사장님은 제 거친 손을 보고 단번에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제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자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어요. 그리고는 제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천무건설 내부의 자재 흐름이나 비자금 조성에 관한 기밀 정보들을 넘겨주셨어요. 이건 돈 때문이 아니라 돌아가신 내 친구, 당신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또 어떤 분은 한태석의 비열한 방식으로 평생 일군 공장을 헐값에 빼앗겼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시더니 천무건설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비밀리에 연결해 주셨죠. 저는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의를 되찾아주겠다고 약속했죠. 제 진심이 통했는지 그들은 기꺼이 제 눈과 귀가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진 거대한 정보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계획은 예정대로 실행에 옮겨졌어요. 에설레드 캐피털이 엘리시안 타워의 핵심 부지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그 소식을 들은 한태석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고 해요. 제 정보망을 통해 들으니 어떤 멍청이가 나중에 몇 배로 비싸게 되팔려고 수작을 부리는 거라며 곧 제 발로 기어와서 땅을 팔 테니 기다리기만 하라고 큰 소리를 쳤대요. 오만한 자는 항상 상대방도 자기처럼 돈에 미친 탐욕스러운 인간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에설레드 캐피털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에 충격적인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에설레드 캐피털, 강남 핵심 부지에 24시간 운영되는 최첨단 농수산물 새벽시장 및 물류센터 건립계획 발표.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어요. 수십억 원을 내고 대한민국 최고의 주상복합에 입주하려던 VVIP 고객들을 상상해 보세요. 매일 새벽마다 창문 밑에서 생선 비린내와 시끄러운 트럭 소음이 들려온다는 상상. 그건 악몽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바로 그날 오후부터 천무건설의 전화기는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VVIP 고객들의 계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고 다음 날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천무건설의 주가는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쳤죠. 저는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모니터에 떠 있는 파란색 타락 그래프를 보며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으니까요.
회사가 파산 직전까지 몰리자 한태석은 이성을 잃고 닥치는 대로 자금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 마지막 덫을 놓았죠. 제 팀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연계된 것처럼 보이는 아주 그럴듯한 가짜 베트남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투자 제안서를 만들었어요. 모든 자료와 수치는 진짜처럼 보였고 성공만 하면 단번에 지금의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엄청난 수익을 약속했죠. 절박함에 눈이 먼 도박꾼에게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태석은 그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는 회사에 남은 자금은 물론 자신의 사재와 집까지 담보로 잡혀 마지막 도박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이제 모든 미끼는 던져졌고 덫은 완벽하게 설치되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오만함과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그날따라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지더라고요. 베트남 신도시 프로젝트가 사기였다는 사실이 알려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애초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도록 설계된 계획이었으니까요. 천무건설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고 한태석 회장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죠. 집도, 회사도, 명예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빚더미뿐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에설레드 캐피털에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제 팀의 보고에 따르면 한태석과 유라, 그리고 내 아들 지훈까지 세 사람이 함께 에설레드 캐피털의 대표를 만나게 해달라고 거의 애원을 했다더군요. 아마 정체 모를 외국인 투자자 앞에 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생각이었겠죠. 저는 그들을 여의도에 있는 제 펜트하우스로 불렀어요. 한때 그들이 제 아들에게 선물이라며 내밀었던 한남 더일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높고 더 거대한 곳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일찍 도착한 그들은 최고급 빌딩의 화려한 로비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회장과 그의 가족은 이제는 처량하게 용서를 구걸하는 죄인의 모습이었죠. 그들의 초라한 행색은 제게 일말의 동정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했어요. 마침내 약속된 시간이 되자 제 비서가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어요. 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진 채 커다란 가죽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인기척을 느꼈지만 저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이 느끼는 마지막 한 조각의 희망마저 완전히 가지고 놀고 싶었거든요. 그들은 문 앞에 서서 아마 저를 외국인 투자자를 보좌하는 비서나 통역사쯤으로 생각했겠죠. 한태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최대한 비굴하고 공손한 목소리로 에설레드 캐피털의 회장님을 만나 뵙고 사죄할 기회를 달라며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의자를 아주 천천히 돌렸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돌아가고 마침내 제 얼굴이 드러났을 때 그들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놀라움, 불신, 그리고 이내 온몸을 잠식하는 공포. 그들의 얼굴에는 세상의 모든 절망이 담겨 있었죠. 저는 최고급 실크 원단으로 맞춘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제 손은 더 이상 시멘트 가루에 거칠지 않았죠. 최고급 관리를 받아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그 손에 담긴 힘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했어요. 저는 얼어붙은 그들을 향해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한 회장, 내 손이 당신 가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었지.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바로 이 손이 지금 천무건설의 숨통을 아주 단단히 움켜쥐고 있군.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 등 뒤에 있던 거대한 벽면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곳에는 에설레드 캐피털의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천무건설의 주가가 바닥을 향해 수직으로 추락하는 그래프,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베트남 가짜 프로젝트의 전모가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모든 것이 어떻게 계획되었고 어떻게 그들이 제 손바닥 위에서 놀아났는지가 하나하나 명백하게 드러났죠. 모든 것을 깨달은 한태석은
그 자리에 힘없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고, 이내 잘못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라며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한때 그렇게 오만하고 당당하던 재벌 회장의 마지막 모습이었죠. 옆에 서 있던 유라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뒤집은 채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 그 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애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간신히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어머니, 이럴 수가, 이 모든 걸 어머니께서. 저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바닥에 엎드려 비는 한태석과 정신을 잃은 유라, 그리고 넋이 나간 아들을 차례로 훑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제 평생의 분노와 슬픔을 담아 그들에게 마지막 심판을 내렸어요. 너희는 내 며느리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밀어 넘어뜨렸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너희는 내 아들이 바닥에 쓰러진 어미의 손을 놓고 돌아섰을 때 용서를 구하지 않았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너희는 너희의 오만함과 탐욕 때문에 파멸한 거야. 그런데 이제 와서 내 돈이 너희의 목을 조르니 그제야 용서를 구하는 것뿐이다. 위선 떨지 마라. 저는 반지하 집에서 겪었던 모욕과 상견례 자리에서 들었던 최후 통첩, 그리고 결혼식 날 바닥에 내팽개쳐졌던 그 순간을 하나하나 거론했어요.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날카롭게 그들의 심장을 찔렀을 거예요. 너희는 내 35년의 희생을 짓밟았고 내 아들의 인생을 망쳤으며 한 인간으로서의 내 존엄성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제 그 값을 치를 시간이다. 저는 그들을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 그대로 남겨둔 채 조용히 돌아섰어요. 제 등 뒤로 거대한 스크린에는 속보라는 글자와 함께 천무건설의 최종 부도 처리 뉴스가 헤드라인으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복수가 끝나고 난 뒤 제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텅 빈 고요함 뿐이었어요. 저는 여의도의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떠나 다시 저의 낡은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시작과 끝이 담긴 이곳에서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천무건설은 세상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먼지처럼 사라졌고 한태석 회장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죠.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한 회장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그의 아내는 칩거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내 아들 지훈이와 며느리였던 유라. 그 둘은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는데 익숙한 두 사람이 제 반지하 집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더라고요. 한때는 최고급 명품으로 온몸을 감쌌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한 얼굴에 값싼 옷차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을 지켰어요. 하루, 이틀,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까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여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오갔죠. 저들을 이대로 평생 비참하게 살도록 내버려 둘까? 아니면 마지막 자비를 베풀어 용서해 줄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았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마침내 문을 열었어요. 며칠 밤낮을 밖에서 버틴 그들은 거의 탈진 직전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지었다고 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어요. 대신 문지방에 서서 그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며 말했죠. 나는 너희를 용서할 생각이 없다고요.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던 깊은 절망감을 저는 봤어요. 하지만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용서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다. 너희 스스로에게서 받아내거라.
저는 쉬운 용서도 잔인한 복수의 연장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씻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제가 내린 마지막 판결이었어요. 제 제안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되찾게 해주려는 제 마지막 모정이기도 했어요. 저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변호사였던 내 아들 강지훈, 너는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평생을 일했던 건설 현장으로 가서 콘크리트 미장 기술을 처음부터 배워라. 네가 그토록 부끄러워했던 네 어미의 손이 얼마나 정직한 땀으로 만들어졌는지 네 몸으로 직접 깨달아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한유라. 너는 그 건설 현장의 식당 한바집으로 가서 일해라. 네가 그토록 더럽고 냄새난다며 경멸했던 노동자들의 밥을 네 손으로 직접 짓고 그들의 그릇을 닦아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을 내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저는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만이 그들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국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더니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또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가끔 아주 멀리서 그들이 일하는 건설 현장을 지켜보곤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고 엉망이었죠. 지훈이는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다 허리를 삐끗하기 일쑤였고 유라는 뜨거운 밥솥 증기에 손을 대어 눈물을 찔끔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한때 명품 가방을 들었던 유라의 손은 이제 설거지하느라 붉게 트고 거칠어졌고 법전을 넘기던 지훈이의 손은 시멘트 물이 들어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었어요. 오늘도 저는 멀리 차를 세워두고 그들을 지켜봤어요. 고된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지훈이와 유라는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한바집 구석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예전처럼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그저 말없이 아주 천천히 밥을 씹어 삼킬 뿐이었죠.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탐욕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하루를 정직하게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피로와 고요함이 담겨 있었죠. 제가 언젠가 저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미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상처가 그리 쉽게 아물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돈이나 명예가 아닌 존중과 품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다시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땀으로 속죄하고 새로운 인생을 건설할 기회. 그것이야말로 제 복수의 완성이고 제가 거둔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승리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체면은 분하지위가 아닌 정직한 땀과 꺾이지 않는 존엄함에서 나오는 법이죠. 자신의 뿌리를 잊으면 파멸뿐이지만 진정한 속죄는 잿더미 위에서 시작돼요. 가장 경멸했던 것의 가치를 깨닫고 스스로의 땀으로 일어설 때 비로소 구원의 기회를 얻는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어머니가 세상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어요. 혹시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평생을 바쳐 희생했는데 내 가족이 나를 돈으로만 보는 그 차가운 시선 말이에요. 아들 내외에게 집을 사주고도 오히려 낡은 오피스텔로 쫓겨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제가 쌓아온 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었더라고요. 집을 빼앗기기 직전 저는 남편이 선물해준 밍크 코트를 빼앗기고 영정사진마저 침대 밑에 처박히는 모욕을 겪었어요. 그 순간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 수 없겠다고 다짐했지요. 평생의 인내를 끝내고 저는 경찰을 불렀고 제 손으로 그들을 쫓아냈어요. 며느리가 비싼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던지는 모습 여러분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제 존엄과 제 집을 지켜냈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명한 엄마가 되는 방법을 함께 배우고 싶지 않으신가요? 구독하고 댓글로 당신의 조언을 나눠주세요.
우리 함께해요. 마포구 뒷골목을 30년 동안이나 메우고 있던 자욱한 돼지갈비 연기 냄새가 이제야 제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순잔에 숯불갈비가 철거되던 날, 포크레인이 낡은 간판을 무참히 부숴내리는 광경을 지켜보던 제 마음은 마치 제 살점 하나가 뜯겨나가는 것처럼 시리고 아팠지요. 숯불, 그 으름과 고기 기름이 손톱 밑에 새카맣게 끼어 아무리 솔로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그 시절은 저에게 전쟁터이자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빚더미와 어린 아들 하나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저는 그 뜨거운 불판 앞을 지키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민호였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기름 냄새를 맡게 하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저는 손등에 화상을 입어가며 고기를 뒤집고 또 뒤집었지요. 다행히 민호는 제 바람대로 반듯하게 자라주었고 남들 다 알아주는 대기업 IT 회사의 팀장이 되어주었으니 제 고생이 헛되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 구석이 뻐근해지곤 합니다. 그 아이가 말끔한 와이셔츠를 입고 출근하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 인생의 성적표가 우등상을 받은 것만 같아 혼자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니까요. 가게를 판 돈과 평생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으며 모은 적금을 몽땅 털어 판교에 있는 단독주택을 샀을 때 저는 이제야말로 제 인생의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은 저 같은 장사치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금이었지만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무리해서라도 그 집을 산 데에는 다 그만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제가 소일거리 삼아 작은 정원을 가꾸며 살고 2층에서는 아들 내외가 살면 서로 사생활은 지키면서도 한 지붕 아래 오순도순 살 수 있을 거라 꿈꾸었거든요. 늙은 어미가 자식 곁에서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이며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것이 제게는 남은 생의 유일한 행복이자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아들 민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거리감과 짜증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반찬이라도 좀 챙겨주려 전화를 걸면 민호는 늘 바쁘다거나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서둘러 끊곤 했는데 그 목소리 너머에는 촌스러운 시장통 어미에 대한 부끄러움이 묻어있는 것 같아 가슴이 서늘해지곤 했지요. 며느리가 될 지은이는 전직 승무원이라 그런지 늘씬하고 세련된 아이였지만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묘하게 차가웠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혼수 문제를 의논할 때나 집 이야기를 할 때 지은이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1층과 2층을 나누어 쓴다는 제 제안에 대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넌지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싸늘한 분위기를 모른 척 넘어갔던 건 제가 집값을 전적으로 부담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처럼 결국에는 제 진심을 알아주리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지은이가 평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며 신라 호텔을 고집했을 때도 저는 아무 말 없이 제 통장 잔고를 탈탈 털어주었습니다. 그 화려한 예식 비용을 대느라 제 수중에는 이제 당장 쓸 현금조차 넉넉하지 않게 되었지만 며느리가 행복해 한다면 그 또한 시어머니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택시를 타는 대신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입덧이 심해 통입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밤새 배추를 절여 겉절이를 담그고 사골을 고아 곰국을 끓였거든요.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파고들어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무거웠지만 뱃속에 있는 귀한 손주를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덜컹거리는 버스 차창에 비친 제 모습은 파마가 다 풀린 부스스한 머리의 유행, 진한 낡은 점퍼를 걸친 영락없는 촌노였지만 제품에 안긴 반찬통만큼은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한 정성이 담겨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판교에 세련된 주택단지로 들어서니 마포의 좁은 골목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깨끗하고 조용한 풍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높게 솟은 통유리 건물들과 고급스러운 조경들을 보며 걷다 보니 양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주렁주렁 매단 제 모습이 이곳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잠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저 웅장한 2층 집을 바라보는 순간 쪼그라들었던 어깨가 다시 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으리으리한 집의 주인이 바로 저 박순자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리쳐 자랑하고 싶을 만큼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들이 결혼하고 나면 저도 이곳에서 고기 냄새나는 아줌마가 아니라 우아한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살 수 있을 거라는 순진한 기대가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습니다. 미리 아들에게서 받아둔 도어락 비밀번호를 되뇌며 현관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짐을 내려놓고 흐르는 땀을 닦았습니다. 아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 반찬들을 채워넣고 혹시라도 먼지가 쌓였을까봐 청소라도 해둘 요량으로 서둘러 온 길이었지요. 그런데 현관 입구에 들어서려던 찰나 제 눈에 거슬리는 낯선 흔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트럭도 아닌 정체불명의 용달차 한 대가 대문 옆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고 그 옆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경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았어야 할 내 집에 누군가 먼저 와서 짐을 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현관문을 바라보니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애써 누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왁자지껄한 사람들의 말소리와 함께 익숙하지만 이곳에서는 절대 나서는 안 될 음식 냄새가 확 풍겨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성적표이자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 집이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낯선 신발들을 보는 순간 벅차오르던 기대감은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와 분노로 바뀌어 제 심장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코끝을 찌르는 건 기대했던 새 집의 향긋한 나무 냄새가 아니라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동하는 매캐한 음식 냄새와 퀴퀴한 땀 냄새였습니다. 분명 아직 아무도 살지 않아야 할 내 집 마당에 세워져 있던 정체불명의 용달차와 칠이 벗겨진 낡은 기아 모닝을 보았을 때부터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지요. 현관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은 제가 평생 신어본 적도 없는 화려하고 굽 높은 구두들이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에나멜 구두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이나 신을 법한 한정판 운동화들이 현관 정중앙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 뻔뻔한 위용에 기가 눌려 저는 잠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제 낡은 단화를 벗어놓으려던 찰나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누군가가 나오지도 않은 채 발만 쓱 내밀어 제가 방금 벗은 신발을 툭 차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 신발은 힘없이 구석으로 밀려나 처박혔고 그 자리에 자신의 흙 묻은 슬리퍼를 보란듯이 던져놓는 그 무례한 행동에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마치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듯한 명백한 영토 침범의 신호이자 경고처럼 느껴졌거든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거실로 들어선 저는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반찬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기 때문이지요. 며느리 지은이가 혼수를 준비할 때 제게 신신당부하며 골랐던 그 비싼 이태리제 크림색 소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은 옷에 고기 냄새가 배어 있으니 절대 앉지 마시라며 가죽이 상하면 복구하기도 힘들다고 유난을 떨던 그 소파 위에서 낯선 여자가 제 집 안방인 양 벌러덩 드러누워 있었으니까요.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인천 반지하에 산다는 며느리의 친정엄마, 즉 제 사돈인 최명숙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에 비닐 장갑을 끼고 시뻘건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닭발을 뜯고 있었는데 그 맵고 자극적인 양념 국물이 크림색 가죽 소파 위로 점점이 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며 먹는 데에만 열중하고 있더군요. 제가 평생을 아끼고 모아 산 집,
그리고 며느리의 타박에 한 번 앉아보지도 못한 그 귀한 소파가 순식간에 쓰레기장처럼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소파의 참상이 아니라 최명숙이 몸에 걸치고 있는 바로 그 옷이었습니다. 기름진 닭발을 뜯고 있는 그녀의 어깨 위에 걸쳐진 윤기 흐르는 검은색 털옷은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고생만 시켜 미안하다며 떨리는 손으로 선물해 주었던 제 밍크 코트였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1년에 한 번도 제대로 입어보지 못하고 좀이 슬까봐 습기 제거제를 바꿔가며 장롱 깊숙이 모셔두었던 제 분신과도 같은 그 옷을 사돈이 아무렇지도 않게 깔고 뭉개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 현기증마저 잃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인기척을 느꼈는지 최명숙이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당황함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안 가득 닭뼈를 우물거리진 네 하고 뱉어내며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을 건네더군요. 아이고 사돈 어른 웬일이세요. 기척도 없이 불쑥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네. 그런데 들어오시자마자 고기 누린내가 확 풍기는 게 역시 장사하던 분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는 저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이 가득 담겨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혀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려 노력하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돈이 왜 여기 계시는지, 그리고 지금 입고 계신 그 옷은 제 남편의 유품인데 왜 함부로 꺼내 입으셨냐고 말이지요. 당연히 사과가 돌아올 줄 알았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최명숙은 콧방귀를 뀌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거든요. 어차피 장롱 속에 처박아 두고 썩힐 거 내가 좀 입어주는 게 옷한테도 좋은 일 아니냐며 솔직히 순자 씨는 평생 고기나 굽던 사람이라 이런 귀한 옷은 어울리지도 않고 촌스러워서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나 다름없다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은 비록 반지하에 살지언정 딸을 승무원으로 키워낸 세련된 도시, 여자라는 우월감에 젖어있는 최명숙 앞에서 저는 그저 돈만 될 뿐인 무식하고 촌스러운 늙은이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땀 흘려 번 돈으로 마련한 이 집에서 제가 산 소파에 누워 제 남편이 사준 옷을 입고 저를 조롱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엄청난 배신감과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폭력이었으니까요. 그때 2층 계단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누구 왔어? 아, 근데 갑자기 웬 역한 냄새가 나지? 며느리 지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지은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마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은이는 놀란 기색은커녕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마치 오물 보듯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그 눈빛은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라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을 쫓아내고 싶어하는 집주인의 싸늘한 경멸이었습니다. 제 아들이 성공하면 저도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대접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순진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고 믿었던 이들이 사실은 저를 철저히 타인보다 못한 존재로, 아니 그저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취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에 널브러진 낯선 신발들, 훼손된 소파, 모욕당한 남편의 유품, 그리고 저를 벌레 보듯 하는 두 여자의 시선 속에서 저는 제 집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고립된 이방인이 되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참아온 제 인내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신호였을지도 모릅니다. 계단을 사뿐사뿐 내려오는 며느리 지은이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입고 있는 저 우아한 연보랏빛 실크 잠옷은 제가 젊은 시절 백화점에서 큰 마음 먹고 샀지만
아까워서 택조차 떼지 못하고 장롱 깊은 곳에 고이 모셔두었던 바로 그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고 남편과 다시 한번 좋은 곳에 놀러 가게 되면 입으려고 아끼고 또 아꼈던 제 소중한 추억과 로망이 담긴 옷이 허락도 없이 며느리의 몸에 걸쳐져 이리저리 구겨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가져온 김치통과 반찬 보따리를 보더니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더군요. 어머님, 이런 건 냄새 나니까 냉장고에 넣지 마세요. 냉장고, 필터 다 망가져요. 라며 쏘아붙이는 그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식탁 위에 놓인 접시에서 포도알 하나를 집어 껍질째 입에 넣고 오물거리는데 그 포도는 제가 죽은 남편 제사상에 올리려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며 가장 크고 싱싱한 것으로 골라온 비싼 샤인머스켓이었습니다. 제 남편에게는 한 번도 먹여보지 못한 그 귀한 과일을 며느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씹어 삼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사돈어른이 왜 여기 계신 거냐? 그리고 내 물건들에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뱃속에 귀한 손주 있는 거 아시죠? 라며 불룩한 배를 쓰다듬는 지은이는 마치 그 배가 면죄부라도 되는 양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임신해서 예민한데 이렇게 스트레스 주시면 애한테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평생 고기 냄새 맡으며 사셨으니까 이런 넓고 좋은 집 관리하는 법 모르시잖아요. 세련된 우리 엄마가 와서 도와주는 게 훨씬 낫죠. 라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들어와 사는 게 당연하다는 듯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며느리의 태도에서 저는 제가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돈만 대주는 늙은 하녀 취급을 받고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 저를 뒤로하고 지은이는 엄마랑 할 얘기 있으니까 어머님은 1층 방에나 가 계세요. 라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그 태도가 너무나 모욕적이었지만 일단 제가 노후를 보내기로 계획했던 1층 안방,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 큰 방인 마스터룸의 상태라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방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제가 꿈꾸던 아늑하고 평화로운 안방이 아니라 매캐한 담배 연기가 자욱한 싸구려 PC방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며느리의 남동생이자 사돈댁의 골칫덩이인 백수이상철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 최고급 사양으로 보이는 컴퓨터 모니터 2대를 켜놓고 정신없이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은 꽉 닫혀 있어 숨이 막힐 듯한 담배 냄새가 방 안에 진동하고 있었고 바닥에는 피우다 버린 담배꽁초와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 배달 음식 쓰레기들이 발 디딜 틈도 없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장하려고 했던 70년대 장인에게 큰 돈을 주고 맞췄던 제 소중한 짝의 화장대는 뜨거운 냄비 받침대로 전락하여 라면 국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오는데 제 눈길이 침대 머리맡으로 향했다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제 남편의 영정사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황해서 방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던 제 눈에 침대, 밑 구석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뒤집혀 있는 액자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꺼내 들었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바닥을 뒹굴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제가 악을 쓰며 소리치자 게임에 열중하던 상철이가 귀찮다는 듯 헤드셋을 벗으며 심드렁하게 대꾸하더군요. 아, 그 흑백 사진요? 밤에 자다가 눈 마주치면 재수 없어서 게임 랭크 떨어지거든요. 무서워서 좀 치워뒀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세요. 그의 뻔뻔한 대답에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정사진이 치워진 그 자리에는 낯뜨거운 표지의 야한 만화책들과 상철이가 벗어던진 더러운 속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어 신성해야 할 공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다 병들어서도 가장의 책임을 다하려 애썼던 사람. 제가 힘들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주며 미안하다고 말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런 사진이 고작 철없는 백수놈의 게임 점수 때문에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침대 밑에 처박혀 있었다니 저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존경, 그리고 제 자신의 존엄성이 이 낯선 침입자들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있는데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사돈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악마들의 속삭임처럼 들려와 저는 귀를 틀어막고 싶었습니다.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 아니, 내가 쥐새끼들한테 내 살을 파먹히게 뒀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치며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품어주려 했던 제 어리석은 관용이 결국 이런 참극을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려 남편의 영정사진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철저히 이용하고 짓밟은 저 파렴치한 인간들에 대한 극도의 분노이자 제 자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뒤섞인 피눈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켜야 할 체면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냉기가 퍼져나가며 뜨겁게 달아올랐던 머리를 식혀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저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쫓겨날 것인가? 아니면 내 집과 내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인가? 품에 안은 남편의 사진 속 온화한 미소가 마치 저에게 용기를 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 저는 이를 악물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고 있을 때 현관 쪽에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아들의 퇴근을 반기며 달려나갔겠지만 지금은 그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제 심장을 짓눌렀지요. 현관에 들어선 민호는 거실의 난장판과 낯선 신발들, 그리고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을 품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다르기를. 어머니가 왜 우냐고 달려와 내 편을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며느리 지은이가 배를 움켜쥐며 신음소리를 내는 순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지은이가 여보, 나 배가 너무 아파. 어머님이 자꾸 소리 지르셔서 애 떨어질 것 같아. 라며 눈물 연기를 시작하자 민호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더군요. 민호는 지은이를 부축하며 저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오셔서 분란을 만드세요? 지은이 지금 안정 취해야 하는 거 모르세요? 라며 소리치는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이나 죄송함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존재가 자신들의 평온한 삶을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짜증과 분노만이 가득했지요. 제가 이 집을 누구 돈으로 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들의 차가운 태도에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남보다 못한 타인이 되어 저를 몰아세우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해서 저는 그저 멍하니 아들의 낯선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은이를 소파에 앉힌 민호가 한숨을 푹 쉬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는 그 모습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더 큰 불행이 닥쳐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라며 운을 뗀 민호는 제 눈을 피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사실 1층은 처남이랑 장모님이 쓰기로 했어요. 지은이가 혼자 애 보는 거 힘들어하니까 친정 식구들이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기 근처에 깨끗한 오피스텔 하나 얻어드릴게요. 거기가 훨씬 조용하고 편하실 거예요. 여긴 젊은 사람들 취향이라 어머니랑 안 맞잖아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짜리 내 집을 며느리 친정 식구들에게 내주고 나더러는 월세방으로 쫓겨나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이것이 말로만 듣던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잔인한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늙고 병들면 짐짝 취급하며 버리는 게 요즘 세태라지만 내 자식만큼은 아닐 거라 믿었던 제 어리석음이 뼈저리게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망연자실에 있는 제 앞에 사돈 최명숙이 불쑥 끼어들며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깔끔하게 정리합시다라며 거만하게 말하는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지요. 이게 뭡니까? 라고 묻는 제게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명에 넘기는 서류예요.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들 앞으로 미리 해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나이든 노인네가 무슨 재산이 필요해요. 죽으면 다 자식 건데. 그녀의 말 속에는 저를 인간 박순자가 아닌 그저 빨대 꽂아 돈이나 빨아먹을 수 있는 돈주머니로만 보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픔과 배신감으로 흐르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멈추고 심장을 요동치게 하던 두려움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했던 박순자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들이 제 희생을 당연한 권리이자 멍청함으로 조롱한다면 저 또한 그들에게 베풀었던 모든 자비와 사랑을 거두어야 마땅했습니다. 더 이상 울 필요도 매달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는 것만이 남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림이 멈춘 손으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낄낄거리는 소리를 뒤로 한 채 저는 안방벽에 걸려있는 낡은 풍경화 액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그림 뒤에는 제가 이 집을 지을 때 몰래 설치해둔 비밀 금고가 숨겨져 있었지요. 아들도 며느리도 모르는 오직 저만이 열 수 있는 최신식 지문인식 금고였습니다. 그림을 떼어내자 차가운 금속성의 금고문이 드러났고 저는 제 오른손 엄지를 인식 패드에 갖다 대었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리는 순간 제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아온 재산 증명서들과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등기권리증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과 집, 그게 진짜 누구의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손에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비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게 준 모욕과 상처만큼,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깊은 심호흡을 한 번 내쉬고 금고문을 닫으며 전쟁을 선포하듯 결연하게 뒤로 돌아섰습니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풍경화 액자를 떼어내자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차가운 금속성의 금고문이 드러났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오른손 엄지를 인식 패드에 갖다 대었습니다. 띠리릭 하는 경쾌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닫혀있던 금고문이 스르르 열리는 그 순간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이 오르는 신호탄과도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는 제가 평생 돼지갈비 연기를 마시며 손톱이 닳도록 일해 모은 재산 증명서들과 무엇보다 중요한 이 집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는데 저는 그 묵직한 서류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손끝에서부터 전율이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가 뭐라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나 싶으면서도 이것만이 저를 지켜줄 유일한 무기라는 사실의 서글픔보다는 비장함이 앞섰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는데 거실에서는 여전히 사돈 최명숙이 제 밍크 코트를 입은 제 며느리 지은이와 낄낄거리고 있었고 아들 민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나자 그들은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제 눈빛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는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들 보란 듯이 들고 있던 등기권리증을 거실 탁자 위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쳤고 그 둔탁한 소리에
놀란 사돈이 들고 있던 닭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서리발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똑똑히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여기 적힌 소유자, 이름 박순자. 세 글자가 안 보이냐고. 이 집은 내 피와 땀이 서린 곳이고 내 청춘과 맞바꾼 내 인생 그 자체이니 단 한 평도 너희 같은 기생충들에게 내어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사돈 최명숙이 입을 벙긋거렸지만 저는 그녀가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겨 안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던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녀석은 거실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헤드셋을 낀 채 모니터 화면에만 열중하고 있었는데 그 꼬락서니를 보니 제 남편의 영정사진을 침대 밑에 처박아 두고 낄낄거렸을 그 악마 같은 얼굴이 떠올라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상철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돌려 세운 뒤 온 힘을 다해 그의 뺨을 올려 붙였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안을 가득 메웠고 느닷없이 따귀를 맞은 상철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그에게 들이밀며 감히 내 놈이 내 남편 사진을 건드리냐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놈이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게이밍 컴퓨터의 전원 코드를 망설임 없이 뽑아버렸습니다. 갑자기 꺼진 화면을 보고 상철이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 무거운 본체를 번쩍 들어 올려 창문 밖 마당을 향해 내동댕이 쳤고 와장창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박살이 나는 컴퓨터를 보며 상철은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지만 제 속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했습니다. 그 소란에 놀라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고 저는 멈추지 않고 곧장 사돈 최명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눈만 껌벅거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밍크 코트의 깃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이 옷이 어떤 옷인데 감히 내까지 게 입느냐고 소리치며 저는 그녀의 몸에서 코트를 강제로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최명숙은 아이고 사람 살려. 이거 왜 이래 하며 발버둥 쳤지만 평생 고기 불판을 나르며 단련된 제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코트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닭발 양념 냄새가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뺏은 코트를 소중히 품에 안으며 더러운 몸뚱이로 내 남편의 유품을 모욕하지 말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며느리 지은이가 배를 감싸쥐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미치셨어요. 임산부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애 떨어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예전처럼 그 말에 겁을 먹고 물러설 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더 무서운 눈으로 지은이를 노려보았고 그 서슬퍼런 기세에 눌린 지은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들 민호가 당황해서 엄마 왜 이러세요? 제발 진정 좀 하세요. 라며 저를 말리려 들었지만 저는 아들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진정하게 생겼냐고 너희들이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고 쏘아붙이자 민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구형 휴대폰을 꺼내 들고 떨지 않는 목소리로 112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스피커폰으로 돌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했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판교동 주택인데요. 주거 침입자들이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고 제 물건을 파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주인이고요. 당장 출동해 주세요. 라고 또박또박 신고를 마쳤습니다. 경찰을 불렀다는 말에 사돈 최명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지은이는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냐며 웅성거리는 그들을 보며 저는 비웃음을 날려주었습니다. 경찰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은 그들에게는 지옥 같았겠지만
저에게는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심판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바들바들 떨고 있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손가락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경찰 오기 전에 내놓을게. 잊지 않냐고. 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에르메스 가방. 내가 병원비 하라고 준 돈으로 산 거다 안다고 당장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지은이가 가방을 움켜쥐며 안 뺏기려 버티자 저는 내 손가락에 낀 그 3캐럿 다이아 반지까지 언급했습니다. 내 적금께서 해준 돈으로 산 거 아니냐고. 그것도 당장 빼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은이가 싫다고 고개를 저으며 버티길래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경찰 오면 주거 침입죄에 절도죄까지 추가해 줄까? 아니면 횡령으로 고소해 줄까? 라고 협박하자 지은이는 울며 겨자 먹기로 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반지를 빼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패배감에 젖어 흐느끼는 며느리의 꼴을 보니 동정심보다는 통쾌함이 앞섰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차가 도착했고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들이닥치자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경찰관들에게 제 신분증과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며 제가 이 집의 소유주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 허락 없이 들어와 집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한 침입자들이니 당장 내보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사돈 최명숙은 경찰관의 팔을 붙잡고 아이고, 형사님, 우리가 남이에요. 사돈지간인데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며 억울한 척 연기를 시작했지만 등기권리증에 적힌 제 이름을 확인한 경찰관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여기 집주인분께서 퇴거를 요청하셨으니 지금 당장 나가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는 경찰관의 경고에 최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사돈끼리 이럴 수가 있냐며 야박하다고 소리쳤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습니다. 마당에 나뒹구는 박살난 컴퓨터를 부여잡고 울고 있는 상철이와 쫓겨날 처지에 놓인 최명숙을 보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그제야 아들 민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쫓겨나면 저희 갈 데도 없어요. 지은이 뱃속에 손주도 있는데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며 비굴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아들의 모습을 내려다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지금 용서하면 평생 저들의 호구로 살다 비참하게 버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혼식, 그것도 취소다. 내 돈으로 예약한 식장이며 신혼여행이며 내가 다 위약금 물고 취소할 테니 꿈도 꾸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너희 같은 거지. 근성을 가진 것들은 내 아들이고 며느리고 자격 없다. 썩 꺼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민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빛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의 재촉에 그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듯 현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최명숙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끌려나가며 저주를 퍼부었고 지은이는 민호의 부축을 받으며 엉엉 울면서 나갔습니다. 텅 빈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닭발뼈와 짓밟힌 소파, 그리고 그들이 벗어놓고 간 화려한 신발들이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지만 제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비록 가족을 잃었지만 저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껍데기뿐인 삶을 벗어던지고 오롯이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이 집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제 품에 안긴 밍크 코트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당신이 준 선물 지켰어. 그리고 내 집도 지켰어. 허공에 대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그것은 슬픔 때문이 아니라 승리의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쿵 하는 잠금 소리가 울렸을 때 저는 비로소 이 모든 전쟁이 끝났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경찰관들의 재촉에 사돈 최명숙은 닭발 양념이 묻은 채로 끌려나가다시피 했고 며느리 지은이는 배를 움켜쥔 채 비명을 지르며 나갔지요. 아들 민호는 마지막까지 제게 눈물로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30년 동안 품어왔던 아들에 대한 애정과 미련을 완벽하게 끊어내는 절연의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저는 곧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띠리릭 띠리릭 새로운 번호가 입력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들이 떠난 텅 빈 거실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집안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간 듯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파에는 붉은 닭발 양념이 얼룩져 있었고 바닥에는 담배꽁초와 쓰레기, 그리고 그들이 두고 간 값비싼 구두와 가방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지요. 하지만 제게는 이제 이것들을 치워야 한다는 짜증보다는 더럽혀진 제 공간을 정화해야 한다는 강렬한 의무감이 앞섰습니다. 저는 먼저 깨끗한 수건에 세제를 묻혀 며느리가 더럽힌 이태리제 소파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물에가 남긴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마치 제 마음속의 앙금과 한을 씻어내는 정화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닥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난 뒤 저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은 아직도 이상철이 피운 담배 연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저를 절망으로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침대 밑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남편의 영정사진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겨져 있던 사진을 품에 안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다시 터져 나왔지요. 미안함과 그리움에 떨리는 손으로 저는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수건으로 아주 조심스럽고 정성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영감, 내가 당신 사진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그동안 너무 바보같이 살았지 하며 흐느꼈지만 그 눈물 속에는 이제 미련이 아닌 새로운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 사진을 원래 있어야 할 깨끗하고 밝은 자개 화장대 위에 다시 모셔놓자 비로소 이 집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저는 밍크 코트를 품에 안은 채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밤이 깊었지만 판교 신도시의 불빛은 휘황찬란했지요. 멀리 낡은 기아 모닝 한 대가 꽁무니를 보이며 이 고급 주택 단지를 빠져나가는 희미한 미등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이었겠지요. 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오랫동안 허공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영감, 미안해요. 내가 자식을 너무 오냐오냐 하며 잘못 키웠어요. 돈만 대주면 다 되는 줄 알았던 내 어리석은 죄가 이렇게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자존심은 지켰어요. 저는 발코니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은 저에게 마지막 안식처이자 세상에게 내보이는 마지막 체면이었고 저는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법도 했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평화로웠지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착취하려 했던 그들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제 힘으로 제 자신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아오기 전까지 저는 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폐륜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저에게는 온전한 저만의 삶을 선물해 줄 생각입니다. 저는 밍크 코트를 품에 안고 2층에서 내려와 1층 거실로 향했습니다. 고급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코트를 내려놓고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대자로 길게 드러누웠습니다. 넓고 깨끗한 천장만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혼자 사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당당하고 존엄한 주인이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거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그 따뜻한 불빛 속에서 저는 편안함과 안도감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야말로 이 집이 진짜 내 집 같네라고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미련이나 후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이 순간, 이 텅 빈 집에서 비로소 시작된 것이지요. 박순자 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어요. 희생을 바탕으로 한 사랑은 때로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존중은 희생이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는 단호함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경제적 독립과 지혜로운 전략만이 관계의 건강한 주도권을 찾게 해준다는 것을 순자 씨는 보여주었어요.